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겁먹지 말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제대로 꼼꼼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핵심, 분배적 정의의 의미, 그리고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그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롤스라는 사상가와 로직이라는 사상가, 왈처라는 사상가의 입장을 각각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의 개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글자 그대로 발을 정자에 오를 의자를 써서 올바름을 뜻하죠. 개인 간의 혹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의 공정함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의 종류가 있는데 정의를 분류하는 것, 이 정의의 종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 우리 배웠었죠 이미. 저기 제일 첫 단원에서 다양한 윤리학 이론 배울 때 아리스토텔레스 배웠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올바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공동체에서 정한 법을 잘 지키는 것.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부정의한 사람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돼요. 이러한 정의를 일반적 정의, 보편적 정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 다양한 삶 그리고 다양한 상황마다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혹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해야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각 특수한 상황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가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특수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 문제는 이 특수적 정의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특수적 정의는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배적 정의, 두 번째는 교정적 정의,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입니다. 이 마지막 교환적 정의는 원래는 교육과정상에서 잘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2년, 작년, 재작년부터 스물스물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조금씩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같이 알아두는 걸로 할게요. 물론 이 중에서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분류 첫 번째, 분배적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정당한 제 몫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걸로 정해지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많이 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고 공동체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란 우리 공동체의 기여도가 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그 몫을 다르게 차등적으로 분배해주는 게 올바른 거고 정의로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고 더 적게 기여한 사람에게 더 적은 몫을 주자.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기하는 도형의 크기와 관련된 수학의 한 분야인데 여기서 뭐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1시간 동안 밭을 6평 정도 갈았고 B는 1시간 동안 3평을 갈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과 을에게 똑같이 월급 100만 원을 준다면 누가 억울해요? 갑이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거 우리 정의롭다, 공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갑이 200만 원을 받고 을은 100만 원을 다르게 받아야지만 우리는 더 정의롭다라고 하겠죠. 쉽게 더 많은 밭의 면적을 경작했어. 갈았어. 그럼 그만큼의 더 많은 돈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기하학적인 비례에 따른 분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암기. 여기는 꼭 분배적 정의는 무슨 비례를 추구하는가랑 연결시켜서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꼭 암기,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한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정적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정적 정의의 같은 표현도 우리 꼭 알아둘게요. 교정적 정의는 시정적 정의라고도 하고 응보적 정의라고도 해요. 교정,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그게 교정인데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따지는 거예요. 즉, 처벌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의 대가를 똑같이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으면 죽인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똑같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그와 동일하게 자신의 무언가를 내놔야 돼요. 즉,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 응보적 정의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일방적으로 5대를 때렸어요. B는 지금 5대를 맞아 피해를 봤죠. B는 일방적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A도 똑같이 그거에 응당 같은 손해를 봐야겠죠. 여러분,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 다들 아시죠? 그 정의의 여신은 공정함을 위해 눈을 가리고 있고, 한쪽 팔에는 형 집행을 상징하는 칼을, 한쪽 팔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여기서 저울의 한쪽은 죄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 한쪽은 처벌의 값이 올려져서 저울, 이게 동등함을 유지해야 돼요. 죄와 처벌이 동등해야지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처벌에 있어서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1대1의 비례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군가가 마이너스 5의 손해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응당 대가 마이너스 5를 똑같이 피해를 입힌, 손해를 입힌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등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산술적 비례 외워두셔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는 어떤 비례를 추구하는가 했을 때 산술적 비례로 연결시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배, 기하, 교정, 산술 꼭꼭꼭꼭 암기해두세요. 꼭 마지막, 교환적 정의. 교환적 정의는 판매를 할 때랑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거래해 본 적 있죠? 그 거래를 할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내가 중고나라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갖고 5만 원을 주고 샀어. 그래서 판매자가 그 옷을 나한테 택배로 보냈는데, 젠장, 배송받은 옷 택배를 열어보니까 옷이 다 찢어 있어. 옷이 안 들어있거나 휴지가 대신 들어있거나. 말이 안 되죠. 짜증나죠. 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5만 원 가치의 옷이 온 게 아니라 그보다도 못한 가치의 쓰레기가 오거나 옷이 왔어요. 그럼 이건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교환적 정의에서는 물건을 거래할 때 동등한 가치가 거래돼야 돼요. 즉 동일한 가치끼리 동일한 가치의 물건이 오고 동일한 가치의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물건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게 교환적 정의예요. 그냥 이런 게 교환적 정의구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에서 분배적 정의가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정의는 어떤 비례를 추구하는가 꼭 연결시켜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분배를 해줄 때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몫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가치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배를 할 때 각자의 가치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1m짜리 바게트 빵이 있습니다. 이 1m짜리 바게트 빵을 5명이서 나눠 가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가장 정의로울까? 공정할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n분의 1씩 나눠 가지면 안 될까? 1m면 100cm니까 5명이서 나누면 20cm. 20cm씩 5명이서 공정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균등 분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똑같이. 근데 문제는 이 n분의 1씩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인 간의 정당한 차이를 고려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m짜리 빵을 사는데 A라는 사람이 이 1m짜리 빵이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을 냈어. 근데 나는 5만 원이라는 거의 절반의 돈을 냈는데 이 빵을 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낸 D랑 E랑 똑같이 20cm씩 가져가는 건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균등 분배는 개인 간의 정당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생각해보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왔어. 나는 이 1m짜리 빵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당장 안 먹어도 되니까 지금 당장 이 빵이 필요로 한 사람,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B 같은 경우엔 지금 한 3일을 굶었대. 너무 배고파. 지금 당장 이 빵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저 B에게 더 많이 주자.
나는 진짜 조금만 가져가도 돼. 난 아예 안 줘도 돼. 더 많이 배고픈 사람,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이걸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입장, 마르크스 사회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필요로 하다라는 이유로 나한테 몫을 더 많이 줘. 그럼 뭐야? 굳이 뭐하러 일해? 뭐하러 돈 내? 그냥 내가 필요하면 더 많이 주는데? 그리고 일한 사람도, 돈 낸 사람도 뭐야? 나 뭐하러 돈 냈어? 나 뭐하러 일했어? 그럼 나 일 안 할래. 그럼 나도 그럼 일 안 하면 받을래. 해서 일에 대한 동기가 하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일 안 해, 나도 일 안 해, 에블바리 일 안 해? 경제 발전이 되지 않겠죠. 그게 문제점. 그다음 마지막. 나는 이 빵을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냈어. 5만 원 냈다고. 5만 원이나 낸 내가 50cm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올바른 거 아니야? 야, B, 너 2만 원 냈다며. 그럼 20cm 가져가. 야, C, 너는 뭐 1만 원 냈다며. 그럼 10cm 가져가. D, 너도 1만 원 냈어? 아, 너 2만 원 냈다고? 그럼 너 가져가. E, 야, 너 한 푼도 안 냈어? 야, 너 가져가지 마. 즉, 가장 이 빵을 사는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낸 사람,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입장이 바로 자본주의예요. 능력껏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가자.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라는 게 나한테, 물론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능력이 선천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사실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빵을 사기 위해서 돈을 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러 직접 그 가게에 가서 사왔고,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업적이 큰 걸까요? 그걸 평가하기가 참 어렵죠. 그 다음 마지막,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만큼 뭔가 더 많아지게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고 계속 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치명적인 자본주의의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배 기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봤는데, 이 3가지 기준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르게 나눠주는 것인가에 대한 분배 기준에 대한 합의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분배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정한 분배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절차만 제대로 정해놓고 그 절차에 따랐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 우리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해서 절차적 정의를 제시를 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분배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절차랑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로 인한 결과도 역시 공정하지 않을까 해서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얘기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차적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과정이 공정하면, 절차가 공정하면 그로 인한 결과 역시 공정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축구 경기 안에서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뭐 반칙이나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다면 어떤 팀이 우승하던 간에 우리는 그 결과 받아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절차적 정의의 예시가 바로 선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선거 절차, 과정에서 공정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후보자가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불법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투표를 할 때도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개표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당선 결과 역시 공정하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던 간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당선이 됐다면 우리는 그걸 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했던 대표학자 총 2명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롤스를 볼 거예요. 롤스는 칸트 이후에 최고의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
1971년에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담은 책,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롤스는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지 공정한지 논의하기 앞서 먼저 그렇다면 부정의한, 올바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롤스는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집안 환경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우연적인 요소에 의지해서 태어난다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날 수가 없죠. 부모님을, 가정 환경을, 내 능력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일 수도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나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거지야.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시기, 어느 집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우연히 내가 하늘의 추첨제도에서 잘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롤스는 하늘의 추첨제도라고 말을 하는데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우연히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많은 돈을 벌고 반면에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우연히 너무 없는 걸 뽑았어. 능력도 없고 가정 환경도 없고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닐까?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건 부정의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롤스는.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어떻게 분배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롤스는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사상을 비판을 하는데 첫 번째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고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수가 아닌 소수가 무시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소수는 대부분 힘이 약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고 그런 소수들이 무시되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롤스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도 존중되면서 사회적 약자 역시 존중되는 사회라고 봐요. 롤스는 절차적 정의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로부터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공정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원초적 상황이라는 개념과 공정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핵심이고 롤스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졸았다면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졸립다. 그럼 끊고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와서 수업 들으세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상황을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원초적 상황이에요. 원초적 상황은 아직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분배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그것들이 분배되기 전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 사회적 기본 재화, 기본 가치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사회적인 권력, 명예 같은 거 혹은 돈이나 땅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말을 해요. 지금 2020년 현재는 권력과 자유와 돈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되어 있죠. 자유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어져 있다라고 보잖아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누구는 높은 권력을 지녔고 누구는 권력이 없고 부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은 가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가치들이 아직 분배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있고 저 가치들을 이렇게 나누자 저렇게 나누자라고 합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합의를 하기 위해 모인 당사자들, 즉 계약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저 앞에 있는 저 재화들을 자신이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야. 야, 난 괜찮으니까 그래 너 많이 가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더 많이 챙길 수 있지? 를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 근데 똑똑해. 그래서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 상호 무관심이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갈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저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워요. 그러면 합의하기가 참 어렵겠죠. 왜?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 피겨인데? 그럼 피겨 스케이팅 잘하는 사람이 저걸 많이 가져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손흥민, 난 축구를 잘하는데? 저기 있는 사회적인 기본 제가 축구 잘하는 순서대로 가져가는 게 어때? 자기 의견 막 안 굽히고 계속 내세우겠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 뭐 아이유가 있어. 아이유는 가창력을 기준으로 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갑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윤지유가 있네요. 윤지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합의가 안 돼. 서로 저마다 잘난 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룰스는 그런 합의 당사자들에게 커튼 같은 걸 씌워요. 다른 말로 장막, 다른 걸로 베일. 왜? 자신이 지니는 재능이나 가정 환경 혹은 자신의 특성, 자신의 능력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신이 지닌 선천적 우연성을 모르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베일을 씌운다. 뭘 알지 못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 즉 다른 말로 선천적 우연성을 모르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무지의 베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근데 여기서 무지라고 해서 모른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 1 플러스 1은 2라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일반적인 상식들은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현재 모르는 건 자신에 대해서 타고난 재능, 그리고 가정 환경,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중요한 거.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직 분배되지 않은 사회적인 기본 재화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를 합의하기 위해 모였고, 그리고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재화를 분배하기 위해 모인 합의 당사자들의 특징, 서로 관심이 있어 없어, 상호 무관심해, 그리고 이타적이다, 아니 이기적이야. 오로지 자기의 것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 그래서 룰스가 합의를 원활하게 도출해내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설치를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우연성, 다른 말로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 즉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가정 배경, 그리고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가정 배경,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하지만 다 모른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은 알고 있다. 자, 그럼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다시 합의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기본 가치들은 어떻게 나눌까? 근데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왜? 아까는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알았잖아. 왜? 무지의 베일을 쓰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축구를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지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잘 알았는데 지금은 무지의 베일을 씀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다 모르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선택할 수가 없어. 만약에 합의를 했어. 그래 좋아. 가청력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무지의 베일을 걷어보니까 젠장. 내가 음치야. 가청력이 없어. 1도 없어. 그럼 나는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되겠지? 안 돼, 안 돼. 그래도 합의를 했어. IQ 지수를 기준으로 분배를 하자. 근데 젠장 막상 무지의 베일을 걷어보니까 뭐야? 나 IQ 30? 그럼 어떡하지? 룰스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을 고려를 해서 자신이 최대한 위험이 적은 선택을 한대요. 즉 무지의 베일을 벗고 딱 나갔을 때 자신이 그중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에게 그나마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분배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 가치를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많은 이익이 가도록 그들을 고려하는 선택을 합의 당사자들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험 회피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에요. 룰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고 실행되는 사회예요. 그 원칙들이 바로 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공정한 결과, 분배 기준, 정의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원초적 상황이 공정하냐?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계급장 같은 거 다 떼고 본인에 대해 다 모르는 모두가 0인 상태, 똑같은 출발점에서 그 상태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초적 상황이 공정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결론은 당연히 정의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정의의 원칙은 크게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제2원칙보다는 제1원칙이 중요합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권리, 즉 인간의 정치적 기본권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분배돼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 정치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자유. 그럼 자유가 무슨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자유에 속해요. 이러한 자유들은 모든 인간에게 다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혹은 인종의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죠. 이러한 자유들은 모두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는 기본 권리로서 절대 제한되어질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1원칙은 어나더 레벨이야. 감히 어떠한 이유에든 절대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룰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룰스를 자유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제2원칙.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칙은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에요. 단,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2원칙은 다시 제2-1과 2-2의 원칙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1 원칙, 차등의 원칙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수의자,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분배될 때 허용될 수 있고 올바른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볼게요. 지유와 자라미와 미에가 있고 각각의 A라는 분배 방식을 적용됐을 때와 B라는 분배 방식을 적용했을 때, C라는 분배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가져가는 몫이 다 달라요. A라는 분배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지유와 자라미와 미에 모두 5씩 가져가죠. 반면에 B라는 분배 방식을 적용했을 때 지유는 7, 자라미는 10, 미에는 13을 가져가고, C는 지유 3, 자람 8, 미에 23을 가져가게 되죠.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분배 방식 가운데 롤스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분배 방식은 바로 B예요. 왜냐? 자, 여기서 따져볼 거는 지유와 자라미와 미에 가운데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 바로 지유죠. A의 분배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다 똑같이 가져가지만 B와 C를 적용했을 때는 지유가 자라미와 미에보다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되겠죠. B의 분배 방식에서는 지유는 자라미와 미에보다 가장 최소로 가져가는 사람이 될 거고, C의 분배 방식에서도 역시 지유는 자라미와 미에보다는 가장 적게 가져가는 최소 수혜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대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도록 분배될 때 허용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 지유가 그나마 혜택을 많이 보는, 가장 많이 가져가는, 최대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 방식은 뭐예요? 바로 B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람이와 미애를 보더라도 자람이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물론 미애는 C의 분배 방식보다는 적게 가져가긴 하지만 롤스가 얘기했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그런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C는 올바르지 못한 분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정당화를 가지려면 최소 수혜자가 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되도록 하는 분배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올바른 것이다. 즉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 분배 방식이 바로 이 분배 방식이 될 거예요. 어렵죠? 자, 모르겠으면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제2 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볼게요.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을 땐 그게 가정 배경이나 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사장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겠죠.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해요. 정치인의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자녀가 또 정치인이 되는, 아니면 재벌 회장의 아들이 회장이 되고 그 아들의 회장이 또 회장이 되는 그런 세습적인 사회가 아니라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의 사람들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재벌 집안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 오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에게 기회를 똑같이 공정하게 줬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벌어도 그러한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똑같이 줬으니까. 그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는 똑같이 형식적으로만 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대 입학 정원은 100명을 뽑는데 그 100명은 모두 다 성적순으로 뽑아버린다. 왜? 시험 볼 기회 동등하게 줬으면 끝 아니야?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그게 기회균등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우연히 내가 눈을 떠보니까 강남 8학군에 태어났어. 가정 환경 너무 좋아. 교육적 여건이나 혜택이 너무 좋은 집안의 아이와 내가 우연히 눈을 떠서 봤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저기 진짜 시골 막 오지,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학원도 거의 없는, 학교도 진짜 한 3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교육적 여건과 혜택이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학생. 그 둘을 경쟁시키는 건 그냥 시험 보니까 니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너네가 알아서 수능 봐. 그래서 그 점수로 뽑을게. 이건 진짜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명 중에, 서울대 입학 정원 100명 중에 80명은 성적순으로 뽑고 20명은 사회적 배려 정책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교육적 여건 혜택이 좋지 않은 사람들, 학생들을 따로 뽑는 전형을 만들어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 우연성에 따른 차별을 가져다가 배제를 한다는 거죠. 출발선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게 롤스 이론입니다. 어렵죠? 자, 그럼 롤스 사상 정리할게요. 먼저 롤스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추구해요.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자본주의를 추구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추구합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재산의 소유를 가급적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롤스는 자본주의예요. 즉 기본 베이스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해 재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소유하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벌어서 재산을 적게 소유하겠죠. 이런 자본주의 안에서의 불평등은 인정하되 가급적 그 차이를 좁혀보자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건 절대 아니고, 롤스는 우연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나친 빈부 격차, 지나친 불평등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지를 강화해줘요. 그래서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찬성을 하죠. 여기서 롤스는 공리주의식의 복지국가를 비판하거든요. 기존의 복지국가. 공리주의식 복지국가는 무엇이냐? 공리주의는 마지막 순간에 재분배를 해요. 이미 재화의 분배가 다 끝났어. 이미 A는 100을, B는 30을, C는 50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사회적 격차가 너무 벌어졌죠?
그래서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국가가 나서서 A가 A 거를 B한테 O를 주고 C한테 O를 준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격차는 줄어들 수 없어요. 이러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란 아예 시작부터 A가 100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불평등한 분배가 끝난 후에 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즉 공리주의식의 복지 국가는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 롤스 입장에서 선천적 우연성, 즉 한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가정 환경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창력이 뛰어나게 태어난 거, 그래서 노래를 잘 불러서 가수가 되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가창력이 뛰어나게 태어난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고 소득에서 차이가 나는 건 불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선천적 우연성을 활용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이득이 있다면 거기서 네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소유할 건 소유하되, 개인의 소유로 하되, 나머지는 세금을 통해서 사회 공유자산, 복지제도에 투자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룰스는 기본 자유주의의 자본주의 베이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룰스가 경계했던 건 선천적 우연성으로 얻어지는 삶에서의 불평등.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는 자유가 보장되고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공정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사회겠죠.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룰스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합의 당사자들 무죄 배를 씌우고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한다라는 가상 상황의 원칙 상황을 얘기했다라는 것도 꼭 정리해 두세요. 어렵지만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